일일 드라마를 보면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 하루아침에 부잣집 자제로 변신하는 주인공들이 자주 나옵니다. 신데렐라나 콩쥐팥쥐 같은 이야기가 권성징악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부자가 되는 인생 역전은 365일 대중의 흥미를 끄는 서브 주제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인생 역전에 관심이 많고 드라마로 대리만족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유산 상속으로 일확천금을 얻게 되었다면 어떤 기분이 될까요? 생전 만나본 적도 없는 먼 친척 할아버지가 수천억을 상속해 주었다면 어떤 기분이 될까요? 이때 드라마 주인공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에 놀라워하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환골탈태를 감행합니다. 누더기 신데렐라 시절에는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모두 누려보리라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먼저 우아하게 백화점을 거닐며 마구잡이 쇼핑을 합니다. 히말라야 악어 가죽으로 만든 수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버킨백과 수백만 원짜리 디올 구두, 하이 주얼리 브랜드의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까지 옆에 있는 수행비서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상태죠. 몇 가지만 합쳐도 5천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렇게 매일 인생을 즐기는 장면이 60분 내내 드라마에서 펼쳐집니다. 허구의 드라마라 할지라도 불필요한 현실감에 눈이 떠집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저렇게 막 써도 되나 싶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하루아침에 100억대 부잣집의 자제가 되어 매일 5천만 원씩 써버린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림잡아 한 달에 15억을 쓰는 셈이니 재산이 온전히 남아있을 리 없겠죠. 5년, 아니 1년도 지나지 않아 모두 사라질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드라마는 주인공의 장고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10년 후의 삶은 시청자들의 상상에 맡겨진 채로 끝나는 것이죠. 운이 넘치게 좋아 부자가 되었다 한들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어떤 좋은 운이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 운을 기꺼이 받아낼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운명의 회오리에 휘말려 걷잡을 수 없는 일만 발생할 뿐입니다. 나는 이 같은 사실을 실제로 만난 두 부자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확보한 토지 소유권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땅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산 가치만 따져도 500억이 훌쩍 넘는 액수였죠. 그런 노부부에게는 유일한 근심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30대에 접어든 철없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아버지는 70대에 접어들며 유산 증여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물려줘야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재산 증식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지켜만 줬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부부의 고민을 무색하게 할 만큼 아들들은 말도 안 되는 사업을 구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뷰가 좋은데 호텔 하나 짓자. 물장사가 최고지. 대형 카페 좀 차려줘. 노부부의 시름은 깊어만 갔습니다. 왜 집안의 재산을 지킬 생각은 하지 못하고 겉멋만 들어 헛된 꿈을 꾸는지 답답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노부부와 무조건 투자해달라고 하는 철없는 두 아들 사이에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했습니다. 결국 연로한 아버지는 마음의 벽을 얻어 시름시름 앓는 날이 많아졌고
두 아들 역시 부모와 사이가 멀어져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노부부가 나를 찾아와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대대로 내려온 재산을 유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불리지 않아도 좋으니 어디 가서 사기나 당하지 말고요. 하지만 아들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큰 돈을 벌 방법이 있는데 부모님은 사고방식이 너무 구식이에요. 마냥 놀고 있는 땅을 붙잡고 있어봐야 어디서 돈이 생기겠냐고요. 하지만 너무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연로한 나이에 숙한이 더해지며 노부부의 건강이 악화된 것입니다. 불화는 불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돈은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두 아들이 임종을 지키지 못한 채 노부부는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운이 달아날까 전전긍긍했고 자식은 자식대로 운을 탐하느라 전전긍긍했습니다. 마침내 노부부의 재산을 물려받은 두 아들은 막무가내로 사업을 벌이다가 유산의 80%를 탕진해버렸습니다. 여기 또 다른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작은 게임 회사를 창업해 10년 만에 글로벌 게임 회사로 키워낸 자타가 인정하는 능력자였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학비도 못 낼 만큼 가난했지만 흑수저 사업가는 고학력자들이 가득한 게임 업계를 평정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름아름 돈을 빌려 초기 자본금 1억으로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렇게 다시 두 번째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직원 수 1000명에 육박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연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며 놀라운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 교육도 남달랐습니다. 평생 지켜온 신념대로 자녀들에게 스스로 생활비를 벌게 했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운 것입니다. 훗날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은퇴하더라도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투명하게 회사를 키워가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대외적인 선행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그런 아버지의 행동이 처음에는 조금 서운하고 속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모님의 고든 신념과 언행일체의 삶에 하답하듯 각자 제 힘으로 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자식 농사를 참 잘 지었어. 어디 그뿐이야. 회사도 훌륭하잖아. 첫째는 아버지의 의지를 본보기로 삼아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했고, 둘째는 예술 분야의 두각을 드러내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달리 걱정이 없습니다. 그저 머지않아 다가올 평안한 노후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같은 부자라도 이렇게나 다릅니다. 전자는 날 때부터 부자의 운명을 지니고 태어나 재산을 지키는데 방어적이었고, 후자는 스스로 부자의 운명을 개척해 성공한 탓에 재산을 일구는데 전투적이었습니다. 두 부자 중에 어느 쪽이 운에 더 민감할까요? 대부분은 후자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타고난 부자가 아니라서 운에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았으니
운에 집착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두 부자 모두 운에 민감했습니다. 하지만 운을 다루는 성격과 방향이 달랐습니다. 전자는 운에 쉽게 영향을 받았고 후자는 쉽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운에 집착한 쪽을 굳이 고르자면 전자였습니다. 노부부는 그들 스스로도 운이 좋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부의 실체가 아무 노력 없이 왔다는 것을 제대로 자각하고 있어서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타고난 운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생을 사는 내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걱정들이 하찮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깨달음은 그들에게 반작용처럼 돈은 불안의 씨앗이라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고난 부자들은 운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오늘을 살아가는 부자들은 달랐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운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왔기에 운보다 자신의 저력을 믿으며 살아간 것이죠. 실제로 이들은 인생이 쓰러지는 것 자체에 크게 불안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가진 것 하나 없이 성공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아니었던가요? 그 때문일까요?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전 재산을 잃는다고 해도 그들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설령 나쁜 운이 온다 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운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큰 성공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타고난 저 세상 부자들은 운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이기는 이 세상 부자들은 운에 집중합니다. 다시 말해 전자는 운에 눌려 영향을 받지만 후자는 운을 딛고 성장합니다. 이것이 돈의 무게를 감당하는 부자들의 비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닥터입니다. 오늘은 저자 유민지가 쓴 운의 심리학을 참고하여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자들은 운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어쩌면 과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만큼 부자들은 운의 중요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많은 부를 쌓아오는데 운에 큰 영향을 받았었죠. 그런데 부자 중에서도 운에 집착만 하는 부자가 있고요. 운에 집중하여 이를 적극 이용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운에 집착만 하는 부자는 결국에 쌓아올린 부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에 집중하는 부자들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며 더욱 많은 부를 만들어냅니다. KFC 창업주인 캐널 샌더스가 대표적인데요. 그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1008곳의 식당에서 퇴짜를 맞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1009번째의 식당에서 첫 계약을 성립했습니다. 그 첫 계약 이후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요. 지금의 KFC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당신은 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운에 집착을 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운에 집중을 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소중한 당신은 반드시 잘 될 사람입니다. 인생 닥터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닥터입니다. 어렵지 않게 금전운이나 재물운이 들어오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운의 심리학을 통해 좋은 운을 벌어들이게 되는 방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운을 벌어들이기 위해 쓰고 있는 방법이고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본 방법인데요. 사실 이 방법이라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오늘부터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자들은 하나같이 돈을 잘 불린다. 하지만 그만큼 유지도 잘했다. 어쩌면 벌어들이는 일보다 그것이 더 쉬운지도 몰랐다. 수중에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 굴리는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것일까? 대학생 때 방송국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메인 작가나 담당 프로듀서가 아니어도 촬영 현장에 가면 수많은 연예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오랜 연기 생활로 건물주가 된 중년 방송인도 있고 한편의 작품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신의 배우도 있었다.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만 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숨겨진 뒷모습을 알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평소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회식 자리였다. 한 번은 땀을 잔뜩 빼고 달리는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마친 후였다. 당시 나는 갓 20살을 넘긴 대학생 인턴. 그날따라 유난히 촬영이 고됐던 터라 숨을 몰아쉬던 차였다. 그때 높은 신망을 받는 선배 방송인 한 분이 다가오셨다. 오늘 많이 힘들었죠? 너무 고생했어요. 어린 대학생 인턴이 굳은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워 보였을까? 생각지도 않은 용돈을 주시는 것이었다. 꽤나 두툼한 액수였다. 당시에는 돈을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큰 어른이 주시는 돈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시에는 그저 더 열심히 하라는 응원의 메시지로 듣고 기쁘게 촬영에 임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니 그분이 잘된 데는 마땅한 이유가 있었다. 대외적으로 비치는 이미지만큼이나 훌륭한 인품을 지닌 것도 한 몫을 했다. 하지만 내가 다시금 주목한 것은 그분의 지갑이었다. 아주 말끔하게 길이 잘 든 지갑에 현금이 두둑하게 들어있었던 것이었다. 물론 내게만 베푼 호의가 아니었다. 소위 어린 스태프들의 용돈이나 회식비로 줄기차게 현금을 고집하던 분이었다. 그리고 10년 후 나는 그 선배 방송인과 닮은 인물들을 여럿 마주할 수 있었다. 세월에 의해 멋스럽게 태닝된 가죽 지갑 속에는 액수별로 준비된 지폐가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요즘 시대에 두둑한 지갑이라니 뜬금없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큰 돈이 오가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들도 안전하게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했다. 토지 매매나 부동산 거래, 신규 사업 계약들이 그러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일같이 호신용 부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갑 속에 일정액의 현금을 지니고 다녔다. 세종대왕과 신사임당이 그려진 1만원권과 5만원권은 물론 태계이양이 그려진 1,000원짜리 지폐도 예외 없이 그 안에 포함되었다. 큰 부자면 현금 쓸 일도 없을 텐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수행비서나 가사도우미가 있으니 어디 가서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도 왜 구태여 지갑 속에 지폐를 넣고 다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간 직간접적으로 만났던 알짜배기 부자들에게 현금이란 단순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가치가 아닌 실제 보고 만지며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관념적 가치가 지폐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 사실 부자들이 현금을 두둑히 지니고 다니는 데는 다른 목적도 있다. 발레 파킹을 맡길 때나 음식점, 미용실에서 친절한 서비스에 감사를 표하고 싶을 때 다짜고짜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지갑에 현금이 있으면 당장 돈을 꺼내 언제든지 감사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보답과 베품은 인심이 후에 가능한 일이지만 부자들에게는 일종의 안심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실물의 돈을 만지고 느끼며 돈의 감각을 유지하고자 하는 부자들은 여러분 주위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주로 큰 규모로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 두드러진다. 3대째 이어져 내려온 유명 빵집이 있다. 지방 소도시지만 목 좋은 곳에 자리한 그 빵집은 하루 매출만 억소리가 난다. 빵집 덕분에 도시 전체가 유명 관광 명소가 되었을 정도다. 건물 하나를 사들여 통으로 매장을 꾸미고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이 몰려와 빵을 사간다. 직원들이 1분 1초도 휴식할 틈이 없을 만큼 장사가 잘 되는 곳이다. 매일 수없이 열리고 닫히는 매장 카운터의 계산함 위로 분주히 지폐와 동전이 들어오고 나간다. 그런데 매장 입구에 서서 매일같이 이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바로 빵집을 창업한 일대 사장님, 창업주다. 그곳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창업주가 종일 본점을 지켰다고 한다. 처음에는 매장을 자주 방문했던 지역 주민들조차 그가 일대 사장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만 사업이 뒤늦게 유명세를 타면서 지역 신문을 통해 얼굴이 알려졌던 것이다.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보고 있는 거구나. 그때 알았다. 창업주는 계산함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익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 가게들이 있다. 랜드마크로 여겨질 정도로 규모가 큰 기업형 음식점들이다. 수원에 있는 몇 층짜리 대형 왕갈비집부터 담양에서 입소문난 원조 떡갈비집까지 억 단위 월 매출을 기록한다는 기업형 음식점의 창업주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카운터를 지킨다. 이는 장사를 잘하는 분들, 탁월한 사업 수완을 가진 분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다.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라면 당최 돈을 만져볼 일이 없다. 은행 앱의 계좌의 숫자가 찍히면 월급이 들어온 것이고 거기에서 숫자가 줄어들 땐 돈을 쓴 것이니 돈의 개념은 그저 허공에서 사라지는 아라비아 숫자에 불과하다. 게다가 주식이다, 코인이다 하는 요즘 유행하는 투자 역시 이쪽 숫자에서 저쪽 숫자로 이동하거나 혹은 숫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전부다. 한마디로 돈의 흐름을 촉감, 무게, 질감의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다. 그러니 현장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만지는 사람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장사의 맥을 짚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돈이 들고 나는 용통을 눈으로 먼저 보고 느끼는 사람만이 돈에 관한 직감도 예리하게 훈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 당신이 월세를 내며 살고 있다. 매달 계좌로 월세 70만 원을 이체해 왔는데 그날따라 전산장애로 은행 거래가 먹통이 되었다. 할 수 없이 현찰 70만 원을 직접 집주인에게 건네야만 했다. 똑같은 금액이라도 어쩐지 느낌이 다를 것이다. 손가락 터치 하나로 넘어가는 70만 원의 가벼움과 손으로 무게와 부피를 체감하며 건네는 지폐 70장의 무거움이란 똑같은 가치를 지닌 돈이라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크다. 현금을 만지지 않고 전자상거래만 하다 보면 숫자에만 익숙해진 나머지 돈이 지닌 진짜 무게와 가치를 잊어버리기 쉽다. 부자들이 현금을 두둑히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현금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거나 복잡한 일에 휘말려 큰 손실을 입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주 적은 금액일지라도 현금은 늘 소지하는 편이 좋다. 돈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지갑을 선물할 때 그 안에 지폐 몇 장을 넣어주는 문화가 있다. 앞으로 돈이 잘 들어오길 바란다는 뜻, 즉 금전운이 좋아지라는 의미에서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속담처럼 돈을 가지고 다니면 운이 모여든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지폐 몇 장이 자산을 크게 불리는 훌륭한 종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부자들은 미래의 돈을 차곡차곡 불려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인생닥터입니다. 오늘은 좋은 운을 불러드리는 방법 중 하나인 자시기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자시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요. 자시는 밤 11시부터 오전 1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자시기도를 할 땐 이런 시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시기도는 부자들의 이기적인 기도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운심리학자인 유민지 작가가 쓴 운의 심리학에서 자시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기도와는 색다른 면이 있는 이 자시기도를 통해서 좋은 운을 증폭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자시기도의 세계에 들어가 보시죠. 좋은 운을 불러드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운을 읽게 되면서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받는다. 그럴 때마다 한결같이 거르지 않고 제안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자시기도다. 그러면 반응은 대부분 이렇다. 자시가 뭐죠? 일단 저는 종교가 없는데요. 그러면 나는 간단한 주의사항을 일러준다. 상관없어요. 자신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중요해요. 기도의 주체는 언제나 나 자신이거든요. 자신은 밤 11시부터 오전 1시를 가리키는 말이다. 옛날 사람들은 시간에 12가지 동물의 이름을 붙였다. 24시간을 2시간씩 나눠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로 알려진 12지로 이름을 붙인 것이다. 12가지 동물들이 활동하는 시간대와도 연관이 있는데 그중 하루의 시작이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시간이 자시다. 축신이, 묘신이 하는 말은 이제 거의 쓰지 않지만 여전히 오시에 해당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3시 사이의 12시를
정오 자시에 해당하는 저녁 23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12시를 자정이라고 부른다. 자, 그렇다면 자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대상도 형식도 필요 없다. 꼭 자시의 기도를 권하는 이유는 운을 증폭시키기 위해서이다. 현대인의 생활 패턴으로는 얼핏 저녁 같은 느낌이다.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잠드는 시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2지에서 자시는 다음 날로 넘어가는 시간대다. 오늘이 끝나고 내일이 시작되는 시간. 이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몰입할 수 있다. 집중력이 가장 좋은 시간에 드리는 기도이니 그 효과 또한 빠르고 확실하다. 일반적인 기도에는 주어가 없다. 대개 하느님, 부처님 등 기도를 들어줄 대상을 부르는 게 보편적이다. 하지만 자시기도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기도여서 내가 누구인지 주체를 밝혀야 한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신이 믿고 있는 어떤 이름을 불러도 괜찮다. 자시기도에서 중요한 점은 기도를 하는 주체인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기도를 듣는 대상이 아니다. 또 결국 기도를 이루어주는 존재 또한 신이 아니라 염원하는 나 자신이다. 오직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특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이름을 밝힌다. 저는 땡땡땡입니다. 라고 말이다. 그 다음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어서 바라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한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꼭 소리를 내야 하나요? 그냥 일기장에 글로 써도 되지 않나요? 생각보다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익히 기도의 효과를 경험했던 나는 입가에 힘을 주어 답한다. 맞아요. 보통은 일기를 쓰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감추고 속이는 것들이 많아져요. 손글씨는 생각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거든요. 떠오르는 마음을 글로 매만지다 보니 오히려 생략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죠. 반면에 입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필터를 거치지 않은 진실된 마음이 그대로 쏟아져 나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 어떤 방법보다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맞아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재확인하는 순간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지한 다음에 자신의 상황과 바람을 기도하기 때문에 그대로를 바라보고 움직일 수 있어요. 아, 결국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기도인 거네요. 그런 셈이죠. 여기다 몇 가지 조언을 덧붙이자면 상황과 목적이 반드시 뚜렷해야 한다. 로또 당첨이나 일확천금, 벼락부자 같은 내용은 안 된다. 반드시 가까운 시일에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어야 기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매일 자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를 바친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기도를 그대로 텍스트화한다. 글로 옮겨 적으면서 상황이 반전되었는지 기도가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하는 것이다. 누군가 이에 대해 다시 질문했다. 처음부터 글로 쓰지 않고 6개월 후에 하는 건 왜죠? 실현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6개월 동안 자신의 목소리로 들려주었던 상황과 바람을 노트에 그대로 적는 거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나타났다면 그 밑에 답글을 달아요. 현재는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는지, 바람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해결되지 않았다면 반복해 기도를 한 후 6개월 후에 다시 체크하는 거죠. 힘든 상황이나 문제만
뭉뚱그려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스텝을 기약하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에요. 기도를 드리는 주체도 나, 기도를 듣는 대상도 내가 되는 거죠. 직장인 K는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회사가 요구하는 과중한 업무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힘든 상황을 자식기도로 고백한 후 변화되길 바라는 개인의 바람을 이야기했다. 자연스럽게 팀에서 분리되는 이동운을 주시거나 이직할 수 있는 문서운을 던져달라고 말이다. 6개월 후 K는 노트를 펼치고 매일같이 외우던 기도를 적었다. 그 밑에는 상황과 염원에 대한 기도의 결과를 각각 답글로 달았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 기도를 꾸준히 하자 괴로웠던 매일의 업무에 변화가 보였다. K는 직장인의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기도를 통해 무리한 업무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직시했고 그 사이 무의식적으로 조금씩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먼저 자신의 근무 시간을 월 단위로 계산해 근로시간을 초과했음을 상사에게 보고했다. 주어진 업무량이 혼자서 처리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도 함께 이야기했다. 그러자 상황이 달라졌다. 상사는 업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K의 일을 다른 직원과 함께 분담하도록 했다. K는 그것만으로도 일단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K는 그 사이 이직의 기회를 노리며 자기 개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틈틈이 했던 영어 공부는 이제 수준이 꽤 높아져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직도 가능했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회사에 알린 덕분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이미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영어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은 현재 회사에 남기로 했다. 만약 자신이 처한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짜증만 늘어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불행한 처지를 한없이 비관하면서 마지못해 다니는 심정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K도 불행하고 회사도 불행한 일이다. 현실에 놓인 상황만 제대로 인식해도 인생은 이토록 크게 달라진다. 돈도 마찬가지다. 수년째 연봉이 오르지 않는 직장인 L이 있었다. 매월 25일에 월급을 받고 있었지만 통장 잔고는 늘 마이너스다. 평생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대출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니 연봉이 제자리라는 의미는 곧 삭감과도 같았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에서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고 증시 불황으로 투자로 묶어둔 돈까지 얼어붙었다. L은 스스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자식 기도를 실천했다고 말했다. 매일 밤 자시가 되면 두 손을 모아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생기기를 구체적으로 염원한 것이다. 바로 6개월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다. 제 이름은 L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연봉에 변화가 없어요. 돈이 모이지 않아 걱정이에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나만의 부업을 찾게 해주세요. 6개월 후 그녀가 노트에 적은 기도 내용과 변화 상황이다. 제 이름은 L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연봉에 변화가 없어요. 돈이 모이지 않아 걱정이에요. 회사 평균 연봉 인상률을 파악하고 영업 실적을 올리는데 치중했다.
하반기 영업 실적이 좋아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나만의 부업을 찾게 해주세요. 온라인 마켓을 열어 공동 구매를 진행했다. 약간의 마진을 붙여 팔았더니 월급 이외의 수입이 생겼다. 평범한 회사원 L은 기도를 통해 깨달았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익을 늘리거나 지출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연봉 인상률을 따져보았다. 앞으로도 딱히 큰 기대를 걸기 어려웠다. 따라서 영업 실적을 올리는데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았다.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하반기 실적이 좋아서 인센티브를 받았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라 한 푼도 쓰지 않고 적금을 들었다. L은 월급 이외에 수입을 만들어낼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염원한 대로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L은 평소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기록했는데 주요 방문자는 젊은 여성들이었다. 특히 L이 쓰고 있는 마스크팩이나 화장품 브랜드 등에 크게 관심을 보였다. L은 거기서 힌트를 얻었다. 그래, 온라인 마켓을 열자. 그렇게 자신이 직접 효과를 본 화장품을 블로그에 소개하고 공동 구매를 진행해 조금씩 마진을 남기기 시작했다. 물론 처음부터 큰 돈을 번 건 아니었지만 본업 위에 수입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큰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었다.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바라본 기도가 이처럼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L은 자식 기도의 효과를 몸소 확인하고 뒤늦게 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다. 그녀는 이제 매일 밤 자식 기도를 잊지 않는다. 당연한 습관이 되었다고 했다. 한번 효과를 확인했으니 더욱 구체적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 지나간 어제가 아니라 펼쳐질 오늘의 일. 그렇게 생각하자 정신이 맑아진다. 또렷한 목소리로 이름을 밝힌다. 그리고 처한 상황을 자세히 털어놓는다. 그 다음 진실로 바라는 것을 염원을 담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며 6개월을 기다려본다. 이제 노트에 적는다. 자신을 위해 바치는 이 간절한 기도가 거짓말처럼 이루어져 있기를 소망하며 어떤 문제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식 기도는 하늘이 이루어주는 기도가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해답을 찾아가는 기도이다. 사람은 곧 운이요 돈입니다. 세상 사람 누구와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요즘, 너도 나도 인맥 늘리기의 현안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는 사람들은 문어발식으로 연락처부터 저장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만 아는 것이 좋다고 사람들은 등급별로 사람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볼 일입니다. 정말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요?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했던 사람이 당신을 도와주었는가요?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얼굴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타인이고 재난재해 소식에 위로와 구애의 손길을 보내는 것도 처음 보는 이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알고 있는 인연보다 뜻밖의 인연이 호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를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귀인을 좌우하는 운이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몇 날 며칠째 공을 들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시공건으로
한 임원을 상대하고 있다는 건설사 간부 제이는 수주건이 풀리지 않는다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조금만 공들이면 될 것 같은데. 근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회사에서 이번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될 듯 말 듯 영 안 풀리네요. 잘하면 큰 건 한 건 터질 것 같은데 그분은 돌아서면 태도가 싹 달라져요. 이야기를 마친 제이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기울어가는 회사를 일으켜 세우는 일은 곧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도 했죠. 제이는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휴대폰 캘린더를 연거푸 뒤적이며 거래처 임원과의 다음 약속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네요. 예? 그분에게 정성을 쏟으시는 것 같아서요. 당연하죠.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니까요. 제2의 이야기에 따르면 경쟁사는 그의 회사뿐이 아니었다. 현재 건설사 서노구시 그의 임원에게 공을 들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의 마음이 제2의 회사로 기울어오는 듯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다른 회사와 만나는 일이 부쩍 늘면서 계약 가능성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저울이 쏠려버린 상황에서 당장 해답을 줄 순 없었다. 따라서 제이가 앞으로 회사를 일으켜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들려주었다. 앞으로는 에너지를 조금만 쓰셔야 해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사람들은 대부분 누가 나한테 좋은 운을 가져다 줄 귀인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에너지를 쏟는 실수를 범하죠. 특히나 목적을 가지고 대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 마련입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에너지를 쏟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간 선생님이 가진 에너지를 모두 빼앗겨 버릴 거예요. 따라서 노력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인간관계의 에너지를 전부 쏟아서는 안 돼요. 사실 적당히 쏟는 게 중요하죠. 기대하는 것, 그것도 큰 에너지랍니다. 상대방에게 실망하면 감정적으로 큰 손실이 생겨요. 길게 갈 수 있는 인연도 금방 끝나버리죠. 그러니 이렇게 해보세요. 에너지를 과도하게 쏟지 않는 선에서 우선은 네, 선생님, 그렇게 해볼게요. 나는 제이에게 지금 하고 있는 수주건에 적당히 공을 들이도록 조언했다. 대신 제이의 회사를 방문하는 다른 고객들에게 어떤 목적이나 의도 없이 공평하게 대할 것을 요청했다. 아직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실제로 제이는 조언대로 실적이나 돈은 생각하지 않고 고객들을 대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작은 시공에 계약과 거리가 먼 질문이라도 친절하게 그리고 최대한 공평하게 응대했다. 심적으로 과도한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 힘들이지 않는 친절이 자연스레 흘러나왔다. 아등바등하지 않으니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들었다. 기대하는 바가 없으니 계약이 불발되어도 상관없었다. 그래도 멀리 걸음해준 고객들에 대한 최소한의 고마움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소소한 공사들로 회사는 얼마간 근근히 연명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남루한 외투를 걸친 60대 노인 한 분이 회사를 방문했다. 차림새만 봐도 수주나 계약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도 제이는 평소처럼 웃는 얼굴로 노인에게 커피를 건넸다. 오랫동안 공인중개사로 일해왔다는 노인은 큰돈이 되지 않는 가게 이전 문제를 가볍게 물었다.
그리고 시공에 드는 비용을 설명해주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노인은 공사 대금이 너무 고액이라 어렵다고 손살에 쳤다. 예상했던 흐름이었다. 30분을 훌쩍 넘긴 상담이 못내 미안했던 것일까. 노인은 건설사 문을 열고 나서며 제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미안해서 어쩌면 좋나요? 대신 내가 아는 사람을 소개해 볼게요. 제이는 괜찮다며 웃는 얼굴로 노인을 배웅했다. 그리고 얼마 후 노인의 인사말처럼 한 사람이 제이의 회사를 방문했다. 알고 보니 그는 이 지역에서 소규모 타운하우스와 쌍둥이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이름난 건물주였다. 제이는 뜻하지 않게 주거단지 한 구역을 담당하는 수십억짜리 시공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 처음 공을 들였던 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은 영혼을 바쳐 접대한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 하지만 제이는 자신이 진정한 승리자 같다고 생각했다. 그저 친절한 얼굴로 편안한 마음으로 일했을 뿐인데 이처럼 커다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계약을 따냈으니 말이다. 살다 보면 사람에게 크게 배신을 당했어요. 누구도 다시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 수 있죠? 라며 아픔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특히나 투자, 사업처럼 금전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생각해볼 일이다.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저만치 앞서 나간 것은 아닌지. 상대에게 공을 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쏟는다는 뜻인데 상대가 입맛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결국 자기 에너지만 날리는 형국일 수도 있다. 해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연화장이 온다. 자동차 딜러가 보내주는 연화장이다. 아버지는 그중 수많은 고객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옛날만 해도 손으로 편지를 쓰던 시절 딜러는 십수년을 변함없는 방식으로 고객들을 관리해왔다. 사실 내용은 별것 없었다.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라는 단 한 줄 뿐이었다. 평이한 인사말에다 크게 공들인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만큼은 각인이라도 시키는 것처럼 눌러쓴 흔적이 역력했다. 한 번 물건을 사면 좀채 바꾸는 법이 없는 아버지는 그 후로도 큰 지출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를 산 지 십수년이 지나 소식이 없어도 딜러는 안부 묻기를 멈추지 않았다. 어느새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17만 킬로미터나 탄 차를 바꿀 시점이 도래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평소에는 떠올리지도 않았던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차를 바꾸었다. 사실 딜러에게 아버지는 희망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 남들과 똑같이 고객 관리를 했을 뿐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생각도 하지 않았던 고객 하나가 희소식을 물어다 주었던 것이다. 정작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좋은 운을 가져다 주는 경우는 적다. 오히려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서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온다. 따라서 사람을 만날 때는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올바르게 지켜내며 너무 잘하거나 못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 그렇게 목적을 버리고 살아갈 때 뜻하지 않은 인연이 행운을 몰고 온다. 무엇이 운이 되고 무엇이 돈이 될까? 돌이켜보건대 사람만 한 것이 없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같은 조건 아래 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판이하게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 태도가 바뀌고 어느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 기분이 바뀌듯이 말이다. 실제로 유달리 인연운이 강한 사람이 존재한다.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는 도움의 손길로 앞으로 나아가는 행운아,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 인복이 좋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마침 그날도 인복 좋은 그분과 그렇게 다시 재회할 수 있었다. 2012년 겨울, 대학에 재학 중이던 나는 강남권에 카페를 하나 차렸다. 단순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돈을 잘 쓰고 싶었다. 처음 하는 사업치고는 매우 안정적이었다. 자릿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월 매출에 비례해 점차 학교에 출석하는 횟수가 줄었다. 이대로 매장을 하나 둘씩 점점 늘리다 보면 큰 돈을 만질 수 있겠다는 욕심이 생겼다. 학교를 그만두고 진로를 바꿔볼까도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찾아와 떡하니 앞을 막아섰다. 교수님이셨다. 사업은 45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지금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지. 그래야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니? 아니요, 교수님, 저는 이미 마음 접었어요. PD는 25 넘으면 못해. 그러니 늦기 전에 돌아와. 저 마음 굳혔습니다.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겨우 한 걸음 내딛고 한 번만 믿고 다시 해보자. 하지만 고민은 해볼게요. 애매하게 대화를 끝낸 후에도 교수님은 매장을 찾아오셨다. 하지만 어린 제자의 쇠고집은 꺾일 줄을 몰랐다. 해마다 들려오는 방송사의 불합격 비보가 너는 PD가 될 운명이 아니야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것만 같아서였다.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1000대 1이라는 언론고시 경쟁률마저 까마득한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총 3번을 찾아오셨다. 교수님의 방문이 2번에서 그쳤다면 나는 그대로 돈벌이에 올인했을 것이다. 지금이야 다시 없을 인생의 은인이셨다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에는 왜 끈질기게 설득하시는지 의아할 따름이었다. 방송국 입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왜 굳이 학교를 떠난 일개 학생을 찾으신 걸까 하고 말이다. 훗날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교수님께 직접 여쭤보았다. 교수님, 그때 왜 저한테 학교로 돌아오라고 하신 거예요? 궁금하니? 네, 왜 그 먼 데까지 오셔서 손을 내미셨나 싶어서요. 나는 인복이 많은 사람이거든. 네? 인복이요? 바로 그날 인생의 귀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몹시도 흥미로웠다. 교수님은 자신이 걸어온 지난 수십 년의 길이 묘하게도 때가 되면 누군가 나타나 도움을 주는 여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일궈온 발전은 모조리 인복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다. 나는 시어머니 따라주지 않았는지 처음에는 지방에서 방송을 시작했어. 지금만 그런 게 아니야. 그때도 서울에 있는 방송국은 아무도 갈 수 없었거든. 한 번쯤은 다양한 방송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늘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일하는 선배한테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잠깐 올라오라고 해서. 그래서 왜 바쁜 사람을 부르나 싶어서 갔더니 글쎄, 그곳이 예능국 경력직 PD 면접장이었던 거야. 그 길로 합격해서 서울로 올라와 일하게 됐어. 선배가 인생의 귀인이었던 거지. 하지만 공교롭게도 교수님의 기적 같은 인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 믿고 따라주는 동료들과 출연진을 잘 만났지. 덕분에 손대는 예능 프로마다 대박이 났어.
그렇게 어느덧 나이가 훌쩍 들더구나. 보통 나이가 들면 PD들도 편성이 밀리면서 뒷방 신세가 되기 마련이거든. 인생의 전성기도 이제 끝났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때마침 누군가 대학교 교수직을 제안했어. 기적 같은 타이밍이었지. 그렇게 또다시 귀인이 내민 손을 잡았단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하나하나 열거하지 못할 뿐이지 살면서 내 힘으로 된 건 하나도 없었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 한 발짝 나아가고 또 다른 손을 잡아 두 발짝 나아가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갔던 거야. 내 모든 인생이 그랬던 것 같아. 그게 저를 끌어주신 이유라고요? 생각해보니 나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교수님의 손을 잡아 이루었던 프로듀서의 꿈을 내려놓았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손을 내밀며 스카우트 제안을 해왔던 것이다. UPD, 혹시 나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어요? 국내 최고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든 TV조선 고위 간부로부터의 러브콜이었다. 그분은 대한민국 방송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히트메이커 프로듀서였다. 그런 높은 분이 정규 TV 프로그램 자리를 선뜻 제안하시다니 내게는 황금 같은 기회였다. 당시에는 SBS를 퇴사한 직후라 정중하게 제안을 거절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 커다란 심적 부담으로 느껴졌고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한참 수입을 늘리는데 재미를 붙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그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갔다.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파격적인 조건 때문이었다. 나이가 곧 연차로 통하는 방송계에서 어린 프로듀서에게 전권을 일임하는 일은 흔치 않았다. 그 전에 잠시 나는 아직 교수님에게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끌어주신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이다. 입가를 지나 내려오는 굵은 법령 사이로 미소가 번졌다.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싹이 보이니까 손을 내밀기만 하면 잡을 것 같았거든. 나는 인복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운을 신뢰하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 도움을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도움을 주어야 해. 그래야 좋은 운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 그랬다. 교수님은 차곡차곡 운을 쌓고 있었다. 이미 누군가의 도움으로 수차례 운이라는 것을 맛보았고 이를 통해 차도 사고 집도 사며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그 맛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일구고 남은 그 좋은 운을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곳곳에 씨앗을 뿌려두었다. 열매가 열려서 돌아온다면 이 또한 감사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불쑥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도 않았다. 정확하게 그 손을 잡을 줄 아는 사람에게만 내밀었다. 베푸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논리가 철저하게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종의 확률 게임 같은 것이었다. 교수님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잘 되었을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다시 끌어준 경험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교수님의 남은 손을 잡았던 사람이 다시 잘 되어 교수님을 끌어준 경험도 있었다. 결국 인생에서 귀인이 될 만한 사람은 내 밑에 있는 혹은 내 위에 있는 사람이다. 어쨌든 나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귀인이 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돌아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다. 다만 쓰고 남은 운을 헛되이 버리지 않고 여기저기 씨앗처럼 심어둘 뿐이다. 그럼 언젠가는 돌아오게 된다. 인생이란
누군가의 도움이나 손길 없이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운을 수확한다.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행운과 불운, 그 어디쯤에서 손을 잡거나 손을 내어줄 순간을 대비하면서 말이다. 그들에게 사람은 곧 돈이자 열매다. 인생의 귀인을 알아보는 방법. 부자들도 아무나 사귀지 않는다. 사업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도 철저하게 사람을 가린다. 사람이 운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잘 알고 있어서다. 최근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주파수 동영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1초 동안 진동하는 전파나 음파 횟수처럼 사람에게도 고유한 주파수가 흐른다. 마음이 가라앉을 때는 낮은 주파수가 흐르고 마음이 흥분할 때는 높은 주파수가 흐른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의 영향을 일정 분량 받을 수밖에 없다. 연인이나 부부,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친구 관계까지 말이다. 따라서 귀인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은 운은 얼마든지 상쇄될 수 있다. 또 개인의 삶 역시도 크게 달라진다. 참고로 귀인을 찾는 방법은 생각 외로 간단하다. 함께 밥을 먹어보는 것이다. 운의 세계에서는 밥을 먹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옛날에는 음식이 귀했던 시절이라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시급한 화두였다. 명리학에서도 먹을 복, 식복이 있다는 것은 곧 부와 풍요를 상징했다. 따라서 상대와 밥을 먹는 행위는 귀한 복을 나눔으로써 서로의 기운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입맛이 돌고 기운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과는 맛있는 것을 먹어도 입맛이 없고 기운이 내려간다. 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딘가 내내 불편한 사람이 있다. 이처럼 상대에게 오는 기운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밥을 먹는 순간인 것이다. 그러니 귀인을 파악하고 싶다면 일단 만나서 밥부터 먹어라. 언제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우리가 비즈니스 미팅이나 소개팅을 앞둔 순간에 밥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안녕하세요, 인생닥터입니다. 오늘은 운심리학자 유민지가 쓴 운의 심리학에 있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은 인복이 있으신 편인가요? 아니면 인복이 없는 편인가요? 크게 성공하거나 부자가 된 사람들은 혼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것이든 간접적인 것이든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그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네 인생에서 인복은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몇 번은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도 귀인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귀인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귀인이었음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작은 친절이나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인연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운의 씨앗들을 널리 퍼뜨릴 수 있으니까요. 언젠가 이렇게 뿌린 씨앗들을 반드시 수확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있으신 당신에게 좋은 인복이 찾아오길 바라며 오늘은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